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대비 2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고요. 자, 1번부터는 OX로 시작을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후순위채의 변제 순위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있다. 이게 후순위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채권은 채권인데 채권의 변제 순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 다 갚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갚아줘도 된다. 이게 바로 후순위채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나 주식보다는 변제 순위가 앞섭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3년 보험부채평가 회계 기준인 IFRS 17이 도입이 됐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뭡니까? 그동안 원가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을 시가 기준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IFRS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죠. 자, 이걸 바꿔놨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실적 배당형 상품, 뭐 일반적으로 펀드 이야기 하는 거겠죠. 공통점은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최저 보증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자, 최저 보증은 변액보험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적 배당형 상품은 최저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 기간 중 해약 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바로 유니버셜의 특징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범위 내냐?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O죠. 자, OX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5번 문제부터 사지선다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성 예금 증서 CD죠.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죠.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은 은행의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만기 전 중도 환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서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써라. 이게 되겠죠. 3번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CD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시험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의 역할,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과열된 경기 진정할 수 있죠. 이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가 상승을 통한 국가 경제 상승 기능. 자, 이 지문이 자주 틀린 지문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가 경제 상승 기능을 하는 것과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금리의 역할이나 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합리적인 자금 배분의 기능을 수행을 하죠. 금리 올리면 사람들이 돈 안 쓰겠죠. 4번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금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투자회사, 뮤추얼펀드죠. 설립 형태는 신탁계약이 아니죠. 신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회사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특수목적부 상품은 기능과 취급 조건이 일반 수시상품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 특별한 목적을 부여했죠. 주택청약과 같은. 3번 신탁상품은 고유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돼야 된다. 얘가 맞는 내용이죠. 자, 이 지문도 자주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불특정 금전 신탁은 운용 대상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상품이죠. 지정하는 상품은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 금전 신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최근에 다시 출제가 되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선주는, 자, 표준이 되는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은 보통주죠, 보통주. 근데 일단 표준이 되는 주식 우선주라고 해서 얘가 틀렸고요. 우선이 되는 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보다 더 우선해서 준다. 이게 바로 우선주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이게 바로 우선주죠.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별이 된다. 이게 교재 보시게 되면 우선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실은 이 1번과 2번 내용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선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4개의 지문을 만들기가 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포함시켜놨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9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어떤 내용인가요?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뭐를 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에 내가 이제 주주가 됐습니다라는 걸 등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 구주주의 이름에서 신주주로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바꿔 써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명의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명의개설을 물어보는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 배당금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배당 수익. 으로 주는 거, 그게 배당금이죠. 배당은 주식 한 주당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10주당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 나올 수 있어요. 한 주당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15.4%예요.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배당소득세의 10%인 1.4%, 15.4%.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 부여된다. 자, 배당 기준 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식은 3영업일째 결제가 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전날이 아니라 전날에 하게 되면 다음 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하루 전날 매수를 해가지고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적어도 이틀 전에 해야 당일 포함 3영업일째 되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날이 아닙니다. 얘가 틀린 내용이고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금융투자업자가 원천 징수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채권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액면가는 채권 한 장마다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맞는 내용이죠. 잔존기간, 기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 시 매매일까지, 만기까지 얼마 남았니? 이게 잔존만기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표면이율,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 얘는 유통수익률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표면이율은 채권 처음에 발행을 할 때 표면적으로 발행 시에 정해진 이율, 이걸 우리가 표면이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만기 수익이라고 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우리가 만기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수익률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채권 잔존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많이 남아있으니까 투자 기간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시중자금이 풍부해지게 되면 채권을 사자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맞죠? 3번, 채권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낮다라는 것은 잘 사고 팔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프리미엄이 붙어야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승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일단 3번이네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금융소득의 일반적인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번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14% 지방소득세 별도니까요.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죠. 개인별이죠. 4번 종합과세 소득세율은 6에서 35%가 아니라 6에서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표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 이를 둔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얘는 상식 문제네요. 상식 문제가 상식이 아닌 것이 상식 문제죠. 예,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분류가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료 재산출, 예, 위험률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것이 갱신형, 비갱신형이죠.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료 적립금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계정을 분리하느냐, 예, 그게 바로 일반 계정이냐 특별 계정이냐. 예, 3번,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얘는 보험금 지급을 정액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고요. 배당보험이냐 무배당보험이냐가 바로 이익의 계약자 분배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사망이 보험사고냐 생존이 보험사고냐 생사 혼합이 보험사고냐, 예,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청약 철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청약 철회 제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1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죠. 예, TM을 통한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은 예외이다. 얘 맞는 내용이고요. 진단계약 청약 철회할 수 없죠.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도 청약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의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얘가 바뀌었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예,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요 부분, 예, 새롭게 세제가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A씨가 수령한 보험금 중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일단 증여재산이네요. 자,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1억 원을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자, 이 중에서 A씨가 아닌 사람이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험금에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거죠. 자, 총납입 보험료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A씨가 납입을 했어요. 그럼 30%는 A씨가 납입을 했으니까 얘는 증여세하고 관련이 없죠. 나머지 700만 원, 즉 70%를 아버지인 B씨가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이 70%, 1억 원에 대한 70%만큼이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거죠. 정답은 1억 원의 70%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0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및 경과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변액보험 도입 및 경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1번 2009년 금융위기 시에는 변액보험의 판매가
감소했죠. 감소. 증가했다. 틀렸고요. 2번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본시장법과 도입 근거는 상관이 없죠. 3번 2000년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쉬운 지문인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액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